어르신, 내가 여기 몇 번을 말해요. 이 구석에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면 손님들이 불쾌해한다니까요. 돈 받고 일하시는 거면 똑바로 좀 하세요. 아유, 진짜 답답해서. 아들보다도 어린 사장의 날카로운 핀잔이 정수리에 꽂힙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저는 그저 바닥에 코가 닿을 듯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천안 자동차 공장에서 반장님 소리 들으며 수십 명의 후배를 호령하던 저였습니다. 지금 제 손등에는 기름때 대신 락스 냄새가 진동하고 번쩍이던 금시계 자리엔 낡은 편의점 앞치마가 걸려 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밖으로 검은색 제네시스 G80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순간 저는 쥐고 있던 칫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차, 제가 1년 전 퇴직하자마자 전액 할부로 뽑았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한때는 저 차를 타고 이 거리를 누비며 인생은 60부터라고 외치던 김태수가 왜 지금 새벽 2시에 남의 집 편의점 바닥을 기며 모욕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어쩌다 제 인생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딱 1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성동 자동차 공장에서 30년 넘게 청춘을 바치고 정년 퇴직하던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저는 아내에게 호기롭게 말했죠. 미경아,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우리 둘이 천안에서 황제처럼 살 수 있어.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300만 원은 제게 무적의 방패 같았습니다. 그 길로 자동차 전시장으로 달려가 8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를 풀옵션으로 계약했습니다. 태수 씨, 연금 300이나 나오는데 그 정도 차는 타야 급이 맞지. 주변의 부추김에 제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부금이 한 달에 120만 원이 넘게 나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에서 빼고도 180만 원이나 남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매주말 목천으로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던 그 화려한 일상이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다는 것을요. 부자놀이에 취해 정작 제 노후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공부하던 외동딸이 천안에서 개업할 치과 의사를 신랑감이라고 데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의사 사모님이 된다니. 온 동네가 들썩였고 저는 자다가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성에서 크게 과수원을 한다는 사돈댁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은근히 기선을 제압하더군요. 사돈, 우리 애들 신혼집은 그래도 신불 땅에 9억짜리 아파트로 해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억은 해올 테니 그쪽에서 3억 정도는 준비하시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미 차 사고 골프 치느라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입은 제 마음과 달랐습니다. 아유, 당연하지요. 내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치과 의사 사위를 얻었다는 허영심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차키를 만지작거리며 떵떵거리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놈의 체면이 제 노후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은행원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제 체면을 위해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50만 원, 자동차 할부금 120만 원, 연금 3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고가 차량에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겹치니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폭탄처럼 쏟아진 겁니다. 통장 잔액 0원, 연금 날만 기다리며 굶주린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번쩍이는 제네시스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기름값이 없어서 버스 탈 돈조차 없어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의사 사위 둬서 좋겠다며 부러워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5천 원이 없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이 밑바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치과 의사 사위를 얻고 황제 노후를 꿈꿨던 제가 왜 지금 폐기 도시락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저는 대체 어디서 멈췄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연금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무리하게 차를 바꾸거나 자식 결혼에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넣으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연금 300만 원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노후의 진실을 제가 온몸으로 겪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 피눈물 섞인 참회록 지금 시작합니다. 천안 성성동 벌판에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설 때부터였습니다. 제 청춘은 그 육중한 기계 소리와 함께 흘러갔죠.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며 제 손마디는 굵어지고 지문은 닳아 없어졌습니다. 여름이면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비 오듯 땀을 흘렸고 겨울이면 쇠붙이가 손에 달라붙는 추위와 싸우며 버텼습니다. 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모님이랑 좋은데 많이 다니세요. 후배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더군요.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을 이제야 내려놓는구나 싶어 코끝이 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성성동의 거리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이 거리에서 여유를 즐기는 신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막상 현장을 떠나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평생을 기계처럼 돌아가던 제 인생의 엔진이 갑자기 멈춘 느낌이랄까요. 그 허전함을 채워준 건 다름 아닌 스마트폰 알림 소리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과 함께 확정된 저의 연금 수령액이 문자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 속의 불안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든든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국민연금에서 180만 원 나오고 회사랑 개인연금 합치면 딱 120만 원 더 들어와. 제가 종이에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크게 적어 미경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내 미경이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세상에, 300만 원이나 돼요? 우리 이제 정말 고생 끝인 거죠? 미경이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딸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사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천안에서 둘이 사는데 300만 원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 우리 이제 부자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금 200만 원 넘기기도 힘들다는데 저는 300만 원이나 받게 되었으니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고 자부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30년 동안 한눈 안 팔고 성실하게 일한 훈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도 꽤 쏠쏠한 목돈으로 통장에 잠자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자.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하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화려한 은퇴 생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제가 가진 돈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착각하게 된 겁니다. 퇴직 후 첫 친구 모임, 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야, 김태수, 너는 이제 천안의 황제네, 황제. 연금 300이면 자식들 손 안 벌리고 평생 떵떵거리겠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한마디에 제 어깨는 이미 귀 근처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그날 저는 평소라면 엄두도 못 냈을 비싼 고기를 주문하고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30년 고생한 보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기분이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았거든요. 태수야, 너 이제 차도 좀 바꿔야지. 명색이 퇴직했는데 그 낡은 아반떼가 뭐냐? 급에 맞는 걸 타야지. 한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급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말입니다. 막상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들 위해 아끼고만 살았는데
이제 저를 위해 선물 하나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특히 300만 원이라는 든든한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데 차 할부금 몇십만 원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욕심은 이미 작은 소형차를 넘어 저 멀리 번쩍이는 대형 세단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자존심을 채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 말입니다. 새 차에서 나는 특유의 가죽 냄새,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코끝을 찌르는 그 향긋한 냄새가 마치 김태수 씨, 당신 드디어 성공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당동 큰 길가에 있는 그 화려한 매장에서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영업사원은 제 차림새와 여유 있는 태도를 보더니 대번에 눈치를 채더군요. 어르신, 이 정도 급의 차는 타셔야죠. 평생 고생하셨는데 보상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맞습니다, 보상. 30년 넘게 자동차 공장에서 남의 차 부품만 찍어내며 살았는데 정작 나는 낡은 아반떼나 몰고 다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네시스 G80 풀옵션으로 하니 8,5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솔직히 퇴직금에서 바로 긁기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요즘은 전액 할부로 많이들 하세요. 연금 나오시는 거 있으면 월 납입금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시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에서 차 할부금 150만 원을 빼도 150만 원이나 남습니다. 아내랑 둘이 천안에서 밥 먹고 살기에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제 품격이 올라가고 나중에 딸아이 결혼시킬 때도 사돈 댁에 기가 안 죽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60개월 전액 할부라는 무시무시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번쩍이는 차 키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제가 다시 3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은 차를 뽑으니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G80을 타고 동네 마트나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태수야, 너 차도 바꿨는데 이제 골프 시작해야지. 언제까지 등산만 다닐 거야? 친구들의 유혹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천안 목천 쪽에 경치 좋은 골프장이 참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친목 도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름 있는 브랜드 골프채 세트 하나 맞추는 데만 300만 원이 훅 나갔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골프복도 남들 입는 것처럼 비싼 걸로 몇 벌 사야 하죠. 매주 연습장, 레슨비에 공 치러 나가는 그린피까지. 한 번 라운딩 나갈 때마다 캐디피의 식사비까지 합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우습게 깨졌습니다. 그래도 골프장 그늘집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잔하며 세상을 내려다보면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야, 김태수. 너 폼이 아주 회장님이야, 회장님. 친구들의 비행기 태워주는 소리에 취해 저는 지갑을 열어젖혔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제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죠. 평생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하던 김태수는 간데 없고 이제는 화려한 골프장에 어울리는 신사 김태수만 남았습니다. 가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다음 달 25일에 또 300만 원 들어오는데 뭐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머리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지난달 카드값이 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미경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닦던 골프채를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내가 좀 쓴 건 있지만 500만 원이나 될 리가 없는데.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제 차 할부금 150만 원에 골프 관련 비용,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낸 술값들이 빼곡하더군요. 미경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가진 목돈도 딸아이 시집 보낼 때 써야 하는데 이렇게 연금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모자라요. 아내의 정당한 걱정에 저는 오히려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30년 동안 공장에서 고생해서 이제 겨우 숨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나 김태수야. 연금 300이나 나오는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서 큰 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저도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야금야금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높아진 제 눈높이를 낮추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골프장에 나타날 때 사람들의 그 부러운 시선, 그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걱정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내뱉으며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서울에 있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빠, 여기야. 멀리서 손을 흔드는 우리 딸 미니를 보는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서울에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느라 등골이 휘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저렇게 예쁘게 커서 제 짝을 데려오다니요. 사실 딸아이가 전화로 아빠,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천안에서 치과 개업할 의사야라고 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과 의사? 내 딸이 의사 사모님이 된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훤칠하고 인상 좋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위 될 놈의 손을 잡는데 그 손이 얼마나 곱고 부드러운지 제 투박한 손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제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훈 군, 천안 어디쯤에 개업할 생각인가? 내가 이 동네는 훤하거든. 인맥도 좀 있고. 저는 은근슬쩍 제네시스 차 키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두었습니다. 아버님, 안 그래도 불당동 쪽에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의사 사위라면 이 정도 격식은 갖춰야지. 그날 제가 낸 밥값만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제 딸이 이런 훌륭한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장인 될 사람이 그까짓 돈 몇십만 원에 벌벌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정점이 바로 그날인 줄 알았죠. 혹시 여러분도 자식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던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사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성환이며 성성동이며 예전 공장 동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제네시스를 끌고 달려갔죠. 야, 김태수, 너 진짜 로또 맞았구나? 연금 300 받으면서 의사 사위까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한마디에 제 어깨는 이미 안드로메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애들이 좋아서 만난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나? 그냥 적당히 뒷바라지나 해주려고. 입으로는 적당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사위의 치과 개원 화환 문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을 하면 할수록 주변의 기대치는 높아만 갔고 저 또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더 무리하게 지갑을 열게 되더군요. 태수야, 의사 사위 두면 장인이 신혼집 정도는 번듯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한 친구의 우스갯소리가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 제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통장의 연금과 퇴직금이면 못할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건 사위 집안의 수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디어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성 쪽에서 크게 과수원을 하신다는 사돈은 첫인상부터 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분이 타고 온 차도 저와 같은 제네시스였는데 왠지 제 차보다 더 좋아 보이더군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사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돈, 우리 애들이 천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로 했으니 집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불당 쪽에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요즘 시세가 한 9억 정도 하더군요. 9억이라는 소리에 미경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철렁했지만 여기서 기가 죽으면 딸아이가 시집가서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아유, 그렇죠. 신불당 쪽이 애들 살기엔 제일 좋지요. 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돈이 쐐기를 박더군요.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사돈께서도 성의 표시로 한 3억 정도만 보태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사 사위 얻으시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셨죠? 3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둔기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기를 쓰고 저를 쳐다보는 딸 미니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여유로운 표정의 사돈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3억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제 입은 제 뇌를 거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짓거려댔습니다. 옆에서 미경이가 제 허벅지를 꼬집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허허 웃으며 사돈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억이라는 족쇄가 제 연금 300만 원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을지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제네시스의 엔진 소리조차 그날따라 왜 그렇게 요란하게 들리던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미경이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3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우리 수중에 3천만 원도 없는데 무슨 수로 3억을 해줘요? 아내의 날 선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거기서 안 된다고 해? 사위가 치과 의사고 사돈댁이 6억을 내놓겠다는데 우리가 입 싹 닫고 있으면 우리 딸 평생 시댁에서 기 못 펴고 살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6억짜리 아파트, 30년 넘게 공장 다니며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부부의 유일한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돼. 우리 연금 300만 원이나 나오잖아. 거기서 이자 좀 내고 살면 큰 문제 없어. 미경이는 기가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자요? 3억 빌리면 한 달에 이자만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노후는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분 계신가요? 그때의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내 노후보다 딸아이의 화려한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겁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미경이를 끌고 신불당동에 있는 큰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시세가 좋아서 3억 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연금 수령액도 높으셔서 승인도 금방 나겠네요. 젊은 은행원의 그 상냥한 목소리가 마치 구원줄처럼 들렸습니다. 상담원이 제시한 대출금리는 연 4% 중반대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보니 한 달 이자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여보, 봐봐. 연금 300만 원 들어오면 120만 원 이자 내고도 180만 원이나 남아. 우리 둘이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이 제 통장을 잠시 거쳐 딸아이의 전세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묘한 쾌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됐다. 내 딸도 이제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는구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도장이 제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은행을 나오는데 가을바람이 참 시원하더군요. 여보, 걱정 마. 내가 경비 일이라도 하나 더 하면 돼. 우리 딸 행복하면 그게 남는 장사지. 저는 아내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참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만 해주면 끝날 줄 알았던 결혼 준비가 산 넘어 산이었거든요. 아빠, 시댁에서 집을 6억이나 해주셨는데 가전이나 가구도 좀 좋은 걸로 채워야 기가 안 죽지 않을까?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지갑은 다시 열렸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에 어울리는 가구를 사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침대 하나에 500만 원, 소파에 700만 원. 퇴직금으로 남겨두었던 쌈짓돈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민희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내의 걱정 섞인 물음에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치과 의사인데 싸구려 가구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이 우습게 보여. 내가 다 해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네시스 탈 때 느꼈던 그 우월감이 딸아이의 혼수를 준비하면서도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고 난리였습니다. 태수 씨는 좋겠어. 그런 능력 있는 사위도 두고 통 크게 집까지 해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는 300만 원이 저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아니라 저를 무너뜨릴 무게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자 고지서가 처음 날아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 그리고 딸아이를 향한 비뚤어진 사랑이 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과한 아주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제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 진짜 위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던 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하루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 우리 딸 미니의 결혼식 날을 말할 겁니다. 천안에서 제일 알아준다는 호텔 예식장 입구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군요. 아유, 김 반장님. 사위가 치과 의사라더니 정말 인물이 훤하네. 집까지 해줬다며. 정말 대단해. 악수를 청하는 친구들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 부러움과 시기 어린 시선들. 그게 제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달콤했습니다. 평생 공장 안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살던 김태수가 이제는 의사 사위를 둔 점잖은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순간이었죠. 딸아이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갈 때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3억 원이라는 대출 빚, 그까짓 거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행복하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니 그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된 것만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 때도 저는 제일 비싼 와인을 따르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자자, 마음껏들 드세요.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 예식비며 추가 비용이며 수천만 원이 깨졌지만 제 지갑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매달 25일이면 나라와 회사에서 꼬박꼬박 300만 원이라는 연금이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겠나 싶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텅 빈 예식장을 나오는데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숙제를 다 끝낸 것 같은 평온함이 저를 감싸 안았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탄탄대로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으니 이제 우리 부부도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미경아,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동남아 크루즈 여행이나 다녀오자. 남들 다 가는 여행, 우리는 의사 사위도 뒀는데 최고급으로 가야지. 아내는 처음엔 돈 걱정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예약한 5성급 리조트 사진을 보더니 금세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다낭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비싼 스테이크를 썰고 매일같이 마사지를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꿈만 같아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아내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300만 원 연금의 위력이 다시 한번 실감나더군요. 여행지에서도 저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위랑 딸 줄 선물로 비싼 실크 제품과 라텍스 매트리스까지 몇백만 원어치를 긁었습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결제 알림이 왔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에이, 이제 큰돈 나갈 일도 없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복지 차원에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여행지에서 만난 다른 노부부들에게도 저는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천안에서 공장 다니다 은퇴했고 사위는 의사고 이번에 집도 한 채 해줬노라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제 자존심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대단한 자산가라도 된 양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 평화로운 해변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치이자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유난히 아늑하게 느껴지더군요. 통장을 확인하니 예정대로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카드값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긴 했지만 대출 이자 120만 원 내고 차 할부금 120만 원 내도 60만 원은 남으니까 어떻게든 살겠지 싶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요 60만 원 안에서 소소하게 살자. 그래도 집은 있잖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지막이 일어나 제네시스를 끌고 천안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공원에서 친구들과 바둑 한 판 두는 일상. 점심에는 가끔 사위병원 근처에 가서 얼굴도 보고 근처 맛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사위는 바쁜 와중에도 장인어른 왔다며 비싼 밥을 대접했고 저는 그게 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사위가 사준 한우 사진을 보여주며 역시 자식 잘 키워놓으니 이런 호강을 하네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빚은 좀 있지만 우리 부부가 숨 쉬고 살기엔 이만한 노후가 어디 있겠나 싶었죠. 막상 해보니까요. 6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게 생각보다 불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반찬 좀 줄이고 외식 좀 덜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들었던 실손보험이며 각종 보험료도 자동이체로 잘 빠져나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 평화가 아주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가짜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화를 유지해주던 금리라는 놈과 국가라는 조직이 저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제 뒤통수를 후려칠 반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절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고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그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짐을 풀기도 전에 우편함에 가득 쌓여있던 하얀 봉투들이 제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저를 때린 건 은행에서 날아온 통지서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월 상환액 변동 안내. 안내문을 읽어 내려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 4%대였던 대출 금리가 어느새 7%를 향해 치솟아 있었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면 된다던 이자가 180만 원을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300만 원 연금 중에 180만 원이 이자로만 빠져나간다니요. 거기에 제네시스 할부금 120만 원을 더하면 제 통장은 이미 0원이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퇴직 후 아내를 제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두었기에 건강보험료 걱정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제 명의의 6억짜리 아파트와 8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 G80 그리고 제가 받는 연금 액수가 합쳐지니 건강보험료가 무려 40만 원이 넘게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한 달에 40만 원을 내. 미경이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를 살 때 느꼈던 자부심이 이제는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제 차를 보는데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을 수가 없더군요. 한때는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고 제 인생의 훈장 같았던 그 녀석이 이제는 제 노후를 갉아먹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서 시동 한 번 걸기가 겁이 났습니다. 천안 시내 한 바퀴 돌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우습게 사라지는데 통장 잔고 0원인 저에게 그건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차는 제 수준에 맞는 보상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허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은퇴한 사람에게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부채 그 자체였습니다. 할부금에, 보험료에, 이제는 건강보험료 점수까지 높여놓으니 이 녀석이 제 숨통을 조이는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차 문을 열고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고급 가죽 냄새가 여전히 진동했지만 그 향기가 이제는 썩은 냄새처럼 느껴지더군요. 친한 동료들이 태수 씨, 차 참 좋네 라며 부러워하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귀를 막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체면이라는 게 밥 먹여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차는 번쩍이는데 주머니엔 버스카드 충전할 돈 5,000원도 없어서 덜덜 떠는 제 꼴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아내 미경이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세일 품목 하나에도 벌벌 떨며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망하는 거예요? 딸아이 집 해준다고 빌린 돈, 이거 어떻게 갚아요? 아내의 원망 섞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서류에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돈 댁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25일 연금날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경이랑 고기라도 구워 먹으러 갈 생각에 들떴겠지만 이제는 공포의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9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더군요. 입금 연금 300만 원.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알람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출금 은행 이자 185만 원. 출금 자동차 할부 122만 원. 순식간에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7만 원이 찍혔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당장 내야 할 아파트 관리비와 핸드폰 요금조차 낼 돈이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건강보험료랑 각종 공과금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30년 동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고작 마이너스 통장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지옥 같은 현실에 떨어진 걸까요? 여보, 나 내일부터 저 앞 식당에서 불판 닦는 일 하기로 했어. 잠에서 깬 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무심하게 내뱉은 말에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 할 건데요? 차를 팔 거예요? 집을 팔 거예요? 아니면 딸애한테 돈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아내의 서늘한 질문에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차는 팔아봐야 감가상각 때문에 할부금 갚기도 벅찼고 집은 이미 은행 것이나 다름없었죠. 딸아이에게 손을 벌리는 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장인어른이었던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는 벼랑 끝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마이너스 7만 원. 그 숫자를 확인한 날 이후로 우리 집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천안중앙시장에 가서 1,000원이라도 싼 나무를 찾으려 발품을 파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한때는 공장에서 반장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살던 제가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는 우리 정말 어떻게 해요? 당장 내야 할 약값도 없는데.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사준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힌 아내가 이제는 60대 중반의 남의 집, 식당 불판을 닦으러 나가겠다고 하니 제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쳐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25일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져나갔고 연체 독촉 문자는 수시로 제 핸드폰을 울려댔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은 다 최고급인데 정작 쌀통은 비어가고 있는 이 기괴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면 노후의 황제처럼 살 줄 알았는데 저는 그저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아이가 신불당동 9억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저는 누구보다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대가가 이렇게 처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딸네 집 근처까지 갔지만 번쩍이는 아파트 입구에서 제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빠, 우리 이번 주에 같이 밥 먹을까?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야, 아빠가 요즘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빠. 너희끼리 맛있는 거 먹어라. 손에 든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딸에게 밥 한 끼 사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치과의사 사위가 장인어른 용돈 좀 안 주냐고요? 그 아이들도 개원하느라 빚이 산더미일 텐데 제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나이자 낼 돈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딸이 사온 과일 상자를 들고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아내가 식당 일을 나가는 날 아침, 제가 신발장을 잡고 울먹이며 했던 말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 3억이라는 돈을 보태줄 때는 제가 정말 대단한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3억 때문에 제 아내는 파출부 일을 하고 저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딸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워할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기 안 죽이겠다고 부렸던 허세가 결국 자식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무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제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제네시스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부금만이라도 해결되면 숨통이 트일까 싶었죠. 하지만 중고차 딜러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 모델 매물이 많아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안 나와요. 할부 원금 갚고 나면 남는 거 거의 없으실 텐데 8천만 원 넘게 주고 산 차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나 있더군요. 차를 넘기고 나오는 길, 제 손에는 차 키 대신 낡은 버스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차가 뭐라고, 그 쇳덩어리가 뭐라고 내 노후를 이토록 망쳐놓았나 싶어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허세 부리다 망하면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뜻이었겠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천안 시내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녹초가 된 몸으로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더군요. 그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차를 팔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비수를 꽂아야 했던 그 아픈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가슴을 때립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불판을 닫고 돌아온 아내. 미경이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아 눈물을 참기가 힘들더군요. 제가 건넨 물잔을 받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아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식당에서 누구 만났는지 알아요? 당신이랑 공장 같이 다니던 영수 씨 부인이 우리 식당에 손님으로 왔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영수라면 저랑 동기로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붙어 다니던 녀석인데 그 부인이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왔다니요. 나 주방으로 숨었어. 당신이 사준 그 비싼 가방 들고 온 그 사람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는 내 꼴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이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제네시스만 안 샀어도, 그놈의 사위 자랑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아내의 비수 같은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노후에 남의 집 설거지나 시키는 남편이라니 제 자신이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제 자존심보다 아내의 젖은 손등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 깊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태수야, 이번 달 모임은 병천 순대거리에서 한다. 너 이번에도 빠질 거야? 친구들의 연락이 이제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한때는 제가 모임을 주도하고 계산서까지 먼저 낚아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차비가 아까워서 버스 타는 것도 망설이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조용히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의사 사위였더니 망했다더라.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이자도 못 낸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는 그 시선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어쩌다 저렇게 됐대? 하는 그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들 안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회적 단절보다 무서운 건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천안 시내를 걷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땅만 보고 걷는 제 꼴이 참 가련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결과가 고작 숨어 지내는 삶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보다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스스로 느끼는 초라함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자 독촉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생활비조차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왔던 노후 보험들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자고 아내와 약속했던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 환급금을 물어보는데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없었습니다.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당장 다음 달 이자를 막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해약하시면 나중에 암이나 큰 병 걸렸을 때 보장 하나도 못 받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상담원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아프면 그냥 죽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 일이 무슨 소용이야? 비참한 생각에 눈물이 고지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안전장치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지 혜택을 알아봐도 집이 있고 연금 수령액이 높다는 이유로 저는 항상 제외 대상이더군요.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는데 문득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도 끙끙 앓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과가 목구멍에 걸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제 인생의 도미노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린 이 뼈아픈 선택들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3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신불당동의 6억짜리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을 때 제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대출 3억 원을 갚고 그동안 밀린 이자와 카드값,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2억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저는 천안 외곽의 작고 낡은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엘리베이터 대신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4층 집이었습니다. 이삿짐 차에서 짐을 내리는데 아내 미경이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데 아내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빚 없죠? 그거면 됐어요. 우리 이제 잠 좀 편하게 자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남들은 60대에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간다는데 저는 거꾸로 뒷걸음질을 친 셈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게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좁은 집안 공기가 답답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25일 통장에 꽂히는 연금 300만 원이
이제는 오롯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지 않고 이자 나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무리한 빚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 계세요? 가진 걸 다 내려놓으니 비로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의 평수보다 중요한 건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숨 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자동차 공장 반장이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라며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터가 제 생명줄이자 자존심입니다. 한 달에 180만 원 남짓 받는 월급이 예전에 허세 부리며 쓰던 수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제네시스 대신 낡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단지를 돌다 보면 예전에 제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차에 집착하고 골프에 목을 맸는지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수고하십니다라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무너졌던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연금 300만 원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 먹는 꿀맛 같은 저녁 식사. 아내는 더 이상 식당 파출부 일을 나가지 않습니다. 제 월급과 연금을 합치면 우리 두 사람 생활하기에 차고 넘치거든요.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처음 경비 일을 시작할 때 아내가 울면서 했던 말인데 이제는 아내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맛있는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립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닥이 오히려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즘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딸 미니도 이제는 저희의 사정을 다 압니다. 처음에는 집까지 팔았다는 소리에 딸아이가 펑펑 울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니야, 아빠 지금이 제일 행복해. 너희한테 짐 안 되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지금이 진짜 아빠 인생이야. 의사 사위 눈치 보며 가슴 졸이던 예전보다 사위가 사온 과일 한 상자를 당당하게 받아먹는 지금이 훨씬 편합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지 않습니다. 나 요즘 경비 일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마음은 편하다. 솔직하게 제 처지를 말하니 오히려 친구들이 더 응원해 주더군요. 태수야, 너 정말 멋지다. 나도 은퇴하고 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비싼 골프채를 휘두를 때보다 낡은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더 멋지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천안 토박이로 이 땅에서 제 방식대로 다시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이 현실적인 정착지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억이라는 빚을 털어내고 얻은 이 작은 빌라가 저에게는 9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제 마지막 진심입니다. 이 모든 풍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 다시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노후의 진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과연 제가 이 고난 끝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조언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더더기 없는 제 노후의 결산서,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 자동차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자부심 하나로 살았던 제가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야 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랑이 아닙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가슴을 도려내서 드리는 뼈아픈 충고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연금 300만 원은 부자의 상징이 아니라 겨우 목숨만 붙여주는 산소호흡기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쓸 돈이 아니라 제 노후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걸 여윳돈이라고 착각해서 제네시스 할부금으로 120만 원씩 떼주고 골프장에 뿌리고 다녔으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여기에 시니어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집과 차는 모두 등급으로 매겨져서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습니다. 저처럼 9억짜리 아파트에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국가에서는 여러분을 재벌로 봅니다. 돈은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은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이 기괴한 구조를 절대 잊지 마세요. 복지 혜택? 그런 건 저 같은 사람에겐 해당 사항도 없었습니다. 통장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자식의 체면은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딸년이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게 하겠다고 3억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게 딸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사돈댁에 기 안 죽이고 내 자식 번듯하게 시집 보내는 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결국 딸아이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짐을 지워주는 꼴이 됐습니다. 부모가 파산하고 경비일을 나간다는 소식에 제 딸이 흘린 피눈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빠, 나 그냥 평범한 집에서 시작해도 됐어. 왜 그랬어?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더군요. 자식에게 집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된 뒤에 남는 돈으로 하세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 보태주는 건 자식과 부모가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치과의사 사위, 사위는 사위일 뿐입니다. 제 노후를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오직 제 옆에 있는 아내와 제 자신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서 누구네 집은 얼마 해줬다더라 하는 소리에 마음 흔들리는 분 계신가요? 그 소리 딱 1년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식 손 안 빌리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위가 의사라고 좋아했던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말, 이거 빈말 아닙니다. 체면은 한순간이지만 고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꼭 일을 하십시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몸을 움직여서 버는 그 근로소득이 여러분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처럼 연금 300만 원 믿고 뒷방 늙은이처럼 골프나 치러 다니면 금방 망가집니다. 저는 지금 경비 일을 하며 받는 180만 원이 나라에서 주는 300만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돈은 제가 땀 흘려 번 돈이기에 1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 없거든요. 은퇴 후의 직업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을 죽이며 자식들 연락만 기다리는 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비 일이든 청소 일이든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일자리나 지자체의 지원금 같은 정보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요. 내가 아직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최고의 노후 보험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번쩍이는 제네시스도 9억짜리 아파트도 저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더군요. 여러분, 노후는 길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디 저 같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지키고 내 몸을 움직여 살아가며 아내와 소소하게 찌개 끓여 먹는 그 일상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들의 시선보다 무서운 건 내일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 떨고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함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모자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의 함정, 의사 사위라는 허세, 그리고 무리한 대출.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오늘 김태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연금은 생존 자금이지 사치 자금이 아닙니다. 자식 결혼에 내 노후 전체를 거는 도박은 멈추세요. 은퇴 후에도 소소한 일거리를 찾는 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다음에도 더 현실적이고 진솔한 시니어들의 경험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